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잘 알아보거나 관찰력이 좋은 사람한테 흔히 안목 있다고 말합니다. 안목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을 뜻하는데요. 결국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깨달은 사람에게 안목이 있다는 거죠. 사물을 훤히 꿰뚫어 보는 능력이 통찰력이라면 안목은 겹쳐서 볼 줄 아는 힘입니다. 보고 들은 것, 배워서 깨달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두텁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위대한 투자자 찰리 먼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격자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격자망 위에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배치해야 합니다.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만 겹쳐서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안목은 순간의 재치가 아니라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시간의 두께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026년 1월 2일 금요일에 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충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혜원님 그리고 장명환님 등등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요즘에 좀 요일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이거 무슨 요일이더라 그러세요. 오늘만 지나면 또 휴일이고요. 아마 오늘 휴가 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상식 퀴즈와 함께 또 여러분에게 또 신년을 맞아서도 선물을 보내드려야죠. 그건 잠시 후에 내드릴게요. 우선은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함께 또 토론하실 주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어느새 최고 6%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올리는 게 아닌데 왜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을까요? 또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이 공식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버핏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거의 80년 넘는 투자 인생 버크셔 해서웨이만 60년 넘는 이 투자 그 발자취 같이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동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물. 어떤 뜻밖의 변수가 나타나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그 강력한 경쟁자 다크호스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기업가치 1조 원 넘는 기업이 될 만한 성장 기업, 작은 기업을 포니 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동물은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 또 이동수단이 되기도 했죠. 경쟁 혹은 전략의 의미를 담은 경제 용어도 이 동물에서 참 많이 차용을 하기도 합니다. 2026년을 상징하는 띠이기도 한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이 동물과 관련된 경험, 추억 혹은 또 여러분의 띠 관련해서 이야기를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박용준님이 정답 콧불소라고 보내주셨고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 함께 또 만나보시죠.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좀 좋은 거 해야 되는데 힘든 거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것부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에 달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지난해가 되었네요. 2025년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5대 은행이죠.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그리고 NH농협 이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그 레인지가 있는데 연 3.94에서 6.24%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고정금리뿐만 아니라 6개월물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3.71에서 6.11로 올라서 이제 금리 상단이 6%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금융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다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코픽스 금리인데 그 코픽스가 지난 9월부터 이제 연속 3달째 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중금리는 왜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일단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라든가 이제 변수들을 봤을 때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가계부채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금리라는 거는 미래 기대치를 좀 반영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그 이창용 하는총재가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식적인 통화정책 경로는 인하 사이클이긴 한데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발언한 거예요. 여기서 시장은 이 방향 전환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시장에서는 한은이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겠지, 경제가 뭐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기대가 되게 높았었는데 네. 이게 금리 동결을 넘어서 방향 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면서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도 이제 일제히 올랐고요.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뭐 은행채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여타 금리도 올랐고, 그래서 뭐 이창용 총재가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 때문에 뭐 급하게 불 끄기에 나서기도 했는데. 네. 시장은 그래도 이날을 기대했는데 동결도 아니고 방향 전환이라니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 빠르죠. 선반영하고 있고 먼저 가고 있고 금리 인하가 다 끝난 거야? 라고 하면 어느샌가 또 먼저 올라가는 게 시장 금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따지다 보면은 이게 주담대 최고 금리는 6%에 달하고 있고 결국에는 대출 받으신 분들이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연체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고랑 기자. 특히나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20년하고 21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엄청 낮췄잖아요. 그때 그때 뭐 지금도 그런 말이 있지만 영끌해가지고 뭐라도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받을 때 5년 고정 많이 받으세요. 네.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내가 받는 내내 30년, 40년 고정이 아니라 5년 고정 그 이후에는 변동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아 이제 막 변동으로 바뀔 시기네요. 그게 바로 금리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 받을 때 2%대 수준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정 하게 되면 지난달 아까 이제 레인지에서 보자면 상단이 이제 6% 뚫었다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라시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보자면 대충 한 4% 정도가 돼요. 네. 근데 4% 이상 금리 적용받은 대출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은 4%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 이제 금리 부담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실이 지금 현재로서 보자면 10월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예요. 주담대 연체율은 0.29%. 숫자만 보면 낮은데 문제는 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재산정해가지고 금리 더 올리면 충격이 이제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걱정이죠. 그러게요. 지금 연체율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또 가장 힘드신 분들부터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에서 가장 약한 네. 고리에서. 이것도 이제 당국에서 좀 보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하겠고요. 근데 일단은 금리가 높아도 그래도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느냐? 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문턱이 높죠. 사실은 뭐 정부가 그 대출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어려워진 것 플러스 거기에 연말까지 굉장히 받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매년 있는 일인데 연초에 대출을 확 풀었다가 연말이 되면 확 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미리미리 다 사실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사잖아요. 네. 대출을 판다라고 하니까 그 실적을 좀 앞에 채워놓고 이제 뒷부분에 좀 쉬시는 거죠. 이제 그랬다 보니까 이제 늘 연말에 그 대출이 어려워지는 게 반복이 되었었는데 지난해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네. 아니 이게 그
집 사시려고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은행들이 상반기엔 또 엄청나게 경쟁을 하다가 맞아요. 하반기에는 그 총량 규제, 가계대출 증가율 그 맞추려고 막 관리를 하고 일부러 금리 올리고 사람들한테 대출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엄청나게 이게 또 시장이 왜곡이 되고 또 항상 11월쯤 되면은 대출 중단합니다. 잔액이 소진됐다라고 맞아요. 사실상 중단해요. 대출을 중단하니까 10월, 9월 뭐 이렇게 앞당겨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올려가기도 하고 그것 그래서- 때문에 또 부동산 거래가 또 왜곡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냥 생활상식 대출은 상반기 받는 게 좋고 그렇죠. 예금은 연말에 해라. 예금은 연말에 특히나 이 새마을금고, 예. 상호신용금고 이런 곳에 특판 예금 쏟아집니다. 그때 하셔라. 네. 왜냐하면 BIS 자기자본 비율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좀 예금을 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 성공예감 이렇게 들으시면서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삶의 도움, 팁이 되겠습니다만 또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5대 은행 오늘부터 뭐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이런 거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이제 작년에 총량 규제 그리고 리스크 관리 때문에 지난해 말에 중단했던 뭐 예를 들어 타행 대환이라든가 뭐 대출 모집인 채널 취급 이런 것도 이제 허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매년 이제 연초에 확 풀고 목표치 훌쩍 넘기면 연말로 갈수록 대출 맞고 하는 이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당국도 아이디로 두면 안 되겠다. 너무 쏠림 현상이 시기별로 이제 이 널뛰기를 하니까 뭐 이달에 아마 가계부채 점검 회의 열고 연초부터 이제 가계대출 관리하고자 하는 기조를 이제 전달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라라는 방침을 전달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월별로도 관리하고 분기별로 점검하는 이 가계대출이 보통 이제 분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월별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대출이 쏠리거나 연말 되면 이제 대출 청구를 막아야 되니까 금리만 쭉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네. 가산금리 높이고 그리고 한도 낮추고 이러면 아무래도 소비자들 불편이 좀 심해지니까 뭐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이제 올해 2월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보통 이제 2월에 확정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지난해 목표치를 넘어서 대출을 더해준 은행들은 올해 총량에서 깎겠다. 이제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액 주담대에 대한 좀 이 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 건데 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의 주택 구입 할 때 이제 신용보증 해주는 건데 이 기금에 은행들이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출연료율을 그동안에 이제 대출 유형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면 4월부터는 대출액이 크면 출연료를 높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크게 나가면 이제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것들을 좀 은행이 알아서 좀 줄여라 뭐 이런 이제 뭐 방침을 좀 전달할 것 같고요. 부담금처럼. 그렇죠. 그리고 뭐 주담대 위험 가중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기존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제 건전성 지표에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연초에 대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당국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예년처럼 연초에 이렇게 대출을 확확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네, 말씀을 고랑 기자. 드리자면 새해부터는 월별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월초에 받으셔라. 네. 아이고 참. 네, 월말 되면 또 이렇게 또 뭐 지금처럼 막 난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월말 되면 좀 타이트한 상황이 좀 펼쳐질 거예요. 또 대출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존에 가뭄과 홍수 이렇게 반복이 됐다면 약한 가뭄, 문을 약한 여는 거를 조금씩 이렇게 뭐 잦게 반복하면서. 근데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기준금리 동결인데 조달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대출금리는 올리는데 조달해 오는 금리보다 또 이제 가산금리를 더 올리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손님들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바빠. 지금 재료도 모자란데. 그러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듯이 대출금리가 또 그렇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은행들 또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고. 네. 근데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제 조금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양 목표치만큼만 대출할 수 있을까가 바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일종의 보자 물건값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한때 천만 영화가 들었던 그 극한 직업에 보자면 예. 이 장사가 너무 잘 되잖아요. 장사를 좀 안 되게 하려고 가격을 계속 올려요. 예. 계속 올리는데도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은행의 마진은 참 좋아지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다 이자라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금융당국에서 이것도 또 보고 있을 텐데 또 한켠에서는 뭐 가상금리 가지고도 뭐 창구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지도를 또 하고는 있고요. 근데 사실 가상금리 참고지도도 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은행법 개정안 통과됐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은행 가상금리에 뭐 지급증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 이런 거 반영하지 말아라. 이거는 은행들이 영업하는 데 필요한 고정 비용인데 이걸 왜 가상금리에 반영하냐. 이래서 이제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교육세 인상분도 금리에 반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 상태인 건데 사실 가상금리라는 거는 은행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출을 조정하는 수단 가격 지표인 거기도 한데 네. 저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금융당국이 뭐 이제 은행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금융당국이 이렇게 가상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대출금리라는 게 사실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그 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 딱 나오잖아요. 은행채 금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변동형은 뭐 코픽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를 은행이 조절을 하는 건데 가상금리를 만약에 은행들이 뭐 제대로 조절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은행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깎아서. 아니면 수수료를 올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은행도 엄연히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줄이고 그러면 돈 뗄 가능성 없는 신용등급 우량한 차주 위주로 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금리라는 것도 시장의 수요, 공급 이렇게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가격 지표인 건데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압박하면 결국 그게 또 시장의 왜곡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율 낮추라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 소비자한테 주는 카드 이용 혜택이 줄어들었던 것처럼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맞물려 있죠. 근데 결국 이렇게 당국에서도 대출을 많이 때로는 이제 조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집값 때문 아닙니까 결국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서울 집값은 잡혔느냐? 물론 이건 이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강영현 기자. 일단 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되었는데 네. 전주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0.21%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2월부터 해서 47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주간으로요. 네. 그러니까 15 대책 이후에 이제 오름폭은 꺾였는데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더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지난해 누적 상승률이었는데 이게 8.71%였습니다. 이게 부동산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고치고요. 종전에 가장 높았던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면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국 부동산원 통계다 보니까 뭐 KB를 비롯해서 민간 쪽에서 뽑아내는 상승률보다 아마 더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경향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누적 상승률은 또 이렇게 또 높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집값 잡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수요 억제책 내놓고 대출 규제 더 높이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어려웠다는 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울 부동산도 그렇고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어쩌다 한두 번 거래되는 게 또 신고가. 그래서 아까 누적 상승률 8.71% 이게 13년 부동산원이 통계 집계한 이래 가장 높잖아요. 네. 그전에는 15년에 8.11%인데 이 숫자도 많이 높은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 값이잖아요. 근데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가 20.92% 올랐어요. 성동구는 19.12%, 마포구 14.26. 근데 이게 1년 사이요. 예. 근데 집값이 오르는 거랑 주가가 오르는 것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네. 집값이 지금 20% 올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중랑구는 얼마 올랐냐면 0.79%, 도봉구 0.89, 강북구 0.99. 이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오른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값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집값 동향을 보잖아요. 네. 전 이걸 보면서 야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올해 경제 화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 대부분 지적하는 게 이제 K자를 들잖아요. K자형 성장, K자형 양극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K자형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는
풍선 효과 나타나지 않게 서울과 또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리는 획일적인 규제를 내놨고, 그렇게 따지니까 연간 20% 오른 곳과 1%밖에 안 오른 곳이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 이건 어떻게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이거 너무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이렇게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예. 부동산 값이 더 오르는 거라, 이게 서울 전체 그걸 묶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양극화가 되게 문제인 거긴 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걸 풀면 양극화가 좀 둔화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묶어놓는 효과는 확실히 나타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뭐 양극화가 지금 서울 안에서도 되게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방으로 나눠서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1.13% 오히려 하락했어요. 작년 한 해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 아파트 내에서도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을 보면 12월 기준으로 보면 6.89예요. 이게 2008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고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뭐 아까 말했던 이제 송파구라든가 뭐 주로 이제 한강 벨트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들은 그들만의 세계로 그냥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잡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이게 규제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똘똘한 한 채, 더 상급지 아파트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15 대책이 나온 이후로 지금 효과가 있었는지를 말하기에 너무 조금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한 5일 정도 5일장이라고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거 그 미치기 전에 또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좀 과도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몰려서. 규제 직전에 네네. 몰려서 지금까지 확 뛰어버렸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토어제 때문에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실거래가 쌓이다 보니까 아직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가 쌓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있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전해드리는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호가가 반영이 됩니다. 실거래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공인중개사들이 자의적으로 약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말에 이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그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월별 호당 매매가를 봤을 때 2월이 최고점이었고요. 그 10.15 대책 이후에서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서울 전체로는 그 상승을 했는데, 이건 왜냐면은 이제 강남, 서초, 용산, 뭐 송파 이런 데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그 구별로는 떨어졌는데 전체로는 올랐는데, 아무튼 구별로 호당 매매 가격 실제적으로 실거래가는 조금 하락을 한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했으면 저는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빨리 판단을 하고 또 바로 다음 대책을 내놓고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부작용이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10.15 대책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 부동산 이야기 또 대출금리 이야기는 또 신년에도 이건 또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계속 또 우리가 지켜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김홍태 님이 아까 우리 토론하는 데네 맞는 말이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경계심을 허물고 침투하는 전략을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후에서 벌이는 치열한 이해득실 거래, 홀스 트레이딩이라고도 하고요. 이 동물과 관련된 경제 용어가 참 많습니다. 붉은 이것의 해라고 하죠. 2026년.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신정희 님이 노래방 가서 그 크라잉넛 이 노래 달리자 이거 부르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연말에 보니까 이 노래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내내. 이 노래 작곡하신 분 저작권료 수입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1880님 우리 가족 중 4명이 이 띠입니다 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데. 연기은님 저는 얼굴이 이 상이라고 합니다. 긴 얼굴이라 긴 얼굴 가리려고 앞머리카락 만들었어요. 예쁜
달걀형 얼굴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딱히 그 어떤 리액션도 할 수가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옆에서 웃음소리 들렸는데 누구라고 이르고 싶은데. 자, 그리고 김명희님, 남편이 올해 본인 띠의 해라고 대박 날 거라고 하네요. 남편 정말 대박 나길 빌어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어떤 동물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또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경제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워런 버핏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시겠죠. 1930년생입니다. 96세.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에서 이제 물러났다라고 하죠. 이 장면 좀 어떻게들 보셨어요? 사실 뭐 고란 기자. 12월 31일 날 물러났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5월에 발표를 네, 했잖아요. 주총 때도. 그때가 사실 좀 충격이었죠. 아, 드디어 물러나는구나. 그리고 앞서서 아까 오프닝에서 찰리 먼거 그 분의 이제 멘트를 인용하셨는데 그 찰리 먼거가 워런 버핏의 그냥 평생의 동반자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 나서 워런 버핏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침울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은퇴한 것 같은데 한 세대가 저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최근에 보면 또 버핏은 이제 물러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지난해 조금 약간 그 생을 달리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진짜 세대가 저문다라는 생각이 듣고 이 워런 버핏의 은퇴를 계기로 해서 이게 그러면은 투자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책들도 정말 많은데 그의 삶 혹은 투자 인생에서 기자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대목이나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효영 기자. 사실 저도 워런 버핏 관련해가지고 기사도 쓰고 책도 좀 내서 썼었거든요. 맞아, 같이 투자 때.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대 이제 결혼도 전이고 워런 버핏이 네. 투자 조합도 설립하기 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개인 투자를 할 때요. 근데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가 방탕하게 살까봐 걱정을 했다고 해요. 결혼도 20대 전이고, 초반에? 네, 결혼도 전이고 회사도 전이고. 근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때 워런 버핏은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걸 보면서 진짜 떡잎부터 다르다. 그렇죠. 워런 버핏이 사실은 6살 때부터 껌 캔디를 그렇죠. 팔기 시작했다 하고 13살 때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할 정도였다라고 하고 본인이 부자가 될 거라고 한 번도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될 거라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권소영 기자 어떤 장면이 인상 저는 깊었어요? 어쨌든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주주서원이나 주총에서의 발언 이런 게 안 나올 거잖아요. 이제는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을 사서 봐도 되겠다. 이게 940페이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네. 맨날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근데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이제는 이제 완결판이 나왔으니까 뭐 그걸 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아직 사서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보다는 옳은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 뭐 돈보다 신뢰 평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와 함께 그 예전에 뭐 주총에서 그 14살 소년이 뭐 어떤 조언을 해주겠냐 이런 사람이 성공하려면 여기에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이 이제 워런 버핏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뭐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한창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은 그리고 이런 교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어른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 버는 방법,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하지만 또 냉철한 어른.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자랑이라고 하자면 2007년에 네. 버크셔 해서웨이 손자 회사쯤 된 이스라엘 업체를 샀어요. 버크셔가. 근데 그 이스라엘 업체가 대구에 있는 대구텍이라는 대구텍. 회사를 또 지분을 샀어요. 방문하신 적 있죠? 그렇죠.
거기 가서 어? 저 멀리 계신 저 멀리. 저 멀리 계신 분을 취재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그 이런 소위 말하는 락스타가 따로 없어서 그걸 막 기자들 막 따라다니면서 그 취재하던 현장에 있었던 게 그 물론 이게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와서 봐도 그 뭐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뒤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아. 있으시더라고요. 멀리서라도 볼 수 있었다는. 그리고 항상 표정이 그 되게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그렇죠. 웃는 상이. 네, 그리고 그분과 인상적이었던 찰리먼과 두 분이 약간 비슷한 느낌의 푸근한 느낌. 그리고 그 기자 회견을 하는데 그때 그 거기는 뭐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대구택 직원들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질문하라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그 대구택 직원이었어요. 그 네. 직원이 저 회장님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딱 질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궁금했죠. 그래서 지갑을 꺼내는데 인상적이게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이 되게 멀리서 봐도 낡아 보이더라고요. 그 낡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지갑이 제가 기억이 정확히 하진 않는데 $1,000가 안 됐어요. 아, 저 부자의 지갑이 저렇게 낡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이걸 보면서 약간 검소함의 상징. 그렇죠. 또 뭐 이런 검소함의 얘기를 상징이죠. 그 작은 집 하나에서 지금 몇 년이죠? 거의 60년 넘게 한 집에서 또 살고 계시기도 하고. 예, 다만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2007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뭐 투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워런 버핏의 누적 수익률이요.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기준일 텐데 610%가 아니라 만 퍼센트. 610만 %. 아니 우리가 무슨 뭐 1000% 만 % 뭐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610만 %?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65년에 시작했잖아요. 뭐 S&P 500도 4만 % 넘게 올랐습니다. 네. 평균이 4만 % 올랐고 거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만큼 투자를 잘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 가치 투자의 전설, 뭐 아까 복리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식 되게 여러 가지 관련 책들이 많은데 공식 전기 제목이 스노우볼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지금 65년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결과가 610만 %고 아마 그 한 해 한 해를 뜯어보면은 마이너스 난 적도 있을 거고 네. 성과가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리 효과를 스스로 입증했다라는 측면에서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이 빛을 발하는 거죠. 어저께 애프터 서비스 코너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리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죠. 기간이죠. 시간.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불려나가는 그게 스노우볼 눈덩이 효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요.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되죠. 분기별로도 공개가 되고. 근데 또 사람들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또 잘 안 따라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심심해요. 매운맛이 없어요. 그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옛날에 무슨 뭐 수능 만점자 그리고 뭐 학력고사 1등 교과서 인터뷰하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약간 연상시키는 정말 너무 당연한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게 따라하기에는 조금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매운맛이 부족하죠. 사실 투자 원칙도 다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 내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을 일단 찾고 내재 가치보다 쌀 때 매입을 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갖고 있어라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이론 굉장히 쉽죠. 우리 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공감을 하잖아. 그래 맞지. 저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그게 가치 투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일단 내재 가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고 좋은 가격에 사더라도 이걸 오래 갖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핏 스승이 이제 그레이엄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잖아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라는 책을 보면 감정을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걸 지킬 수 있는 인내심,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게 일단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저부터도 그럴 것 같고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워렌 버핏은 이게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어디 그 요즘에 주식 투자 시장이 좋다 보니까 강연으로도 많이 막 불러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꼭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식 시장은 원래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설계돼 있다고. 그래서 투자 빨리 돈 벌고 싶고 욕심 나지만 그럴수록 깨지기 쉬운 거고 오히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억 분의 1 아닙니까? 그 어떤 성향 이런 것 봤을 때 가장 최적화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고 또 우리는 그걸 또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버핏을 보면서 버핏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투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자본시장의 성장의 과실을 버핏이 어떻게 다 누렸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미국 자본시장은 버핏 덕분에 더 건전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좋은 약간 그 제가 한창 이제 소위 말해 출입처가 있을 때 거래소 출입할 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예. 그때 딱 이제 그 추석을 마치고 우리가 추석 때 리반이 터지면서 야 저기 출근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시장이 다 패닉에 쌓였어요. 네. 근데 그때 정확히 2008년 10월 16일에 버핏이 뉴욕타임즈에다가 칼럼을 하나 기고합니다. 바이 아메리칸. 미국을 사세요. IM 나 지금 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에 휩싸였던 투자자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물론 시장의 바닥은 그로부터 한 4개월이 맞아요. 흐른 다음에 하지만 나오긴 그 했습니다만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 버핏은 그때 네. 이제 큰 수익을 거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08년을 회고하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중에 보자면 그게 굉장히 현실을 잘 고증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다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버핏한테 전화를 합니다.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골드만삭스 사라고 투자하라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오가는 거 보면서 나쁘게 보면 좀 떠받쳐 달라는 거였고.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가 흔들릴 때 찾는 사람이 바로 버핏이었다. 그러니까 버핏과 미국 자본시장은 서로 양쪽이 윈윈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워런 버핏에게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도 배워야 할 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했다라는 거. 주주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을 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일치시켰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자본주의의 큰 보탬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배당을 잘 하지 않나요?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안 하는 회사죠. 왜냐? 내가 더 투자 잘할 수 있거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더 주주 투자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배당해주면 그거 나보다 투자 더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가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약간 뭔가 너무 안 하니까 강제로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회사와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도 주가가 너무 쌀 때 회사 돈으로 저렴하게 또 사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자본 배치.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최고 경영자의 가장 큰 능력, 중요한 덕목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 워런 버핏이 그 퇴장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들인 종목이 구글 알파벳입니다. 이건 어떤 변화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의외라고 꼽히긴 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버핏은 늘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기술주 투자는 꺼려왔고 네. 사실 애플을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 기술주가 아니고 소비주로서 이제 소비재로 이제 접근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애플 매수를 시작한 게 아이폰 나오고 나서 거의 10년 지났을 네.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을 사상 최대로 늘린 수준인데 지금 그 시장의 그 거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구글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봤고 또 사실 그 이후에 지금 구글이 굉장히 그 경쟁 서비스가 챗 GPT를 넘어설 정도의 경쟁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그 버핏이 맞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버핏이 아니라 그 후계자가 그러니까 그렉 에이블이죠. 네. 이분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임이 임박한 만큼 본인이 직접 결정하진 않았을 거다. 다른 경영인이 결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버핏이 그 구글의 가능성을 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영자가 들어선 버크셔 해서웨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그 방향타를 알려준 건지 조금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버핏이 구글 투자기에 놓친 걸 아쉬워하는 발언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2017년 주총에서도 구글에 이제 보험에서 광고를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다. 합리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그걸 놓쳤네라고 얘기를 했었고 찰리 먼거 회장도
그 기술직 분야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로운 CEO라기보다는 이제 버핏과 뭔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최악의 실수를 약간 만회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AI에 대한 거품론이 굉장히 뭐 일기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AI의 미래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글에 일단 이제 광고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회사라는 것도 저는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2016년인가요? 그때 주총에서 누가 물어봤더라고요. 애플을 왜 샀느냐. 그러니까 찰리머가 옆에서 거둔 말이 그거였어요. 버핏이 미쳤거나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증거라고. 아마 구글 알파벳 매수도 그럴 거고 또 9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기도 하고요. 저 오늘 알고라니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입니다. 올해 운전면허 관련된 거 혹은 음주운전 관련 세금, 보조금까지 자동차 관련해서 정말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꼼꼼하게 살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학원 안 가도 도로 연수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올해부터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또 코스도 스스로 합법적으로 정해서 도로 연수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서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예행 연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강사,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는데요. 이 학원 운영비 절감이 돼서 교육생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운전면허 딸 때 든 비용도 좀 절감될 테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교육 차량 관련 규제가 올해부터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표준 도로주행 교육용 차량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도로주행 교육이라는 표지라든지 맞아요. 그 노란 색깔 도색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러한 차를 이용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 이후에 경차나 소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게 운영학원 입장에서는 차를 운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 수준인 도로 연수 비용이 전체적으로 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길거리에서 도로 연수 중 혹은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좀 양보 좀 해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왜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네. 시험장 분비기도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편해진다고요? 그렇죠. 네, 매년 연말만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곤 했습니다. 제 지인도 이제 대기번호 1400번 표를 받고 망연자실 저한테 작년에 연락을 와. 했었는데 아무래도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가 면허 갱신을 연말에 뒤늦게 처리하면서 매년 몰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연말에 현상입니다. 몰려서. 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갱신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 놓습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갱신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인데 원래는 이게 1년 정도 기간을 줬었거든요. 이제는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생일 전후로 6개월 이내로 이제 절반으로 줄어서 빨리빨리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많은데 실제 운전 경력을 확인하는 것도 좀 생기네요. 네, 기존에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면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냥 운전 안 하고 있어도 2종이 1종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장롱면허인 거죠. 네네. 이번에는 조금 더 엄격해집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에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 검사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전 경력이 오랜 시간 없는데도 무운변할 면허를 주는 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종이 1종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도 기존의 판단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고 면허를 주겠다라는 거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2종만 있어도 승용차만 운전하시는 데는 또 불편함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개별 소비세가 사실 자동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영향이 그렇죠.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경기 안 좋을 때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장된다고요? 네, 원래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5%인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이 현재 3.5% 인하된 세율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쭉 6개월간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인데 여기에 개별 소비세와 연동돼서 산정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 절감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그리고 또 왜 연초 되면은 전기차 올해 예상 어떻게 되나 보조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요즘 많이 중요해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왜 하반기 연말로 가면 그 관련된 예산 소진될 수 있잖아요.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기, 수소차, 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단가가 이제 동일하게 지난해랑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 한 대당 승용차 기준 300만 원, 버스 일반 버스는 한 7천만 원, 화물차 1억 원 수준이고요. 수소차는 조금 더 높죠. 승용차가 2,250만 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이제 2억 원대에 육박합니다. 특히 올해 새로 생긴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요. 네.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이제 폐차하고 나서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100만 원 더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네,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차, 내연기관차 폐차하고 전기차 사면은 보조금 최대 100만 원 추가로 준다. 네. 그리고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한테 또 꽤 괜찮은 카드 있었잖아요. K패스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이번에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고 해요. 네, 조금 더 이 대중교통 이용 확장을 위한 정부의 또 다른 의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기존 K패스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모두의 카드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금액만 초과하면 사용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등도 전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구성은 크게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일반형, 그리고 GTX 등과 같이 조금 더 비싼 3,000원 이상 요금의 대중교통 수단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다면 플러스형이 기본 적용이 됩니다. 기존 K패스 이용자들은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네,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한 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환급 방식과 이제 모두의 카드 환급액 중에 조금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존 K패스 이용자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네. 일반형 기준 한 6만 2천 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기후동행 카드랑 K패스 카드도 헷갈려서 한번 저희가 정리해드린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새로 나온 모두의 카드까지 이거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나은지 상황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뭔가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나오니까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서울 시내에서 자주 이용한다 하면 혜택이 큰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광역버스나 GTX 등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크게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훨씬 유리하고요. 또 부산과 같이 광역시 내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는 이용자들은 모두의 카드 일반형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자 관련된 관리가 더 엄격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이제 차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에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나중에 차 사면은 음주 시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다는데 네. 안 달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좀 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00만 그래서 좀 더 이 처벌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고 확인을 할 것이냐라는 아하.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제도적 그리고 이런 물리적으로도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올해 강력히 뭐 정부에서 그리고 경찰청에서 이 시행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도 후속 취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음주운전이 걸리고 나서야 그때 이거 방지 장치 안 달았다. 그때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전혜원님이 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는 게 단순히 징역 몇 년 몇 개월 집행유예 몇 년 이런 얘기 때문에 화가 너무 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자 표시를 내기 위해서 아예 적색 번호판을 다는 경우도 있다라고 또 알려주셨고 강력하게 해야죠. 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까? 네,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 그리고 또 피해가 크잖아요. 뭐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이제 취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조금 더 징계 수위가 강화가 됩니다. 약물 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됐고요.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조항도 올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 드시고 나서 운전을 할 때 과연 운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의사분들한테도 꼭 한번 여쭤봐야죠. 네. 모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참고로 오늘 증시는 10시에 개장이 됩니다. 항상 새해 첫 거래일은 10시에 개장을 해서 아직까지 증시는 이제 열리지 않겠고요. 2부 시작할 때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프린터기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종이 사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PC의 시대가 되면 종이가 줄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죠. 과연 종이는 어떻게 제작되는지 제작 과정, 역사, 또 재질, 산업 구조까지 곽지식 작가랑 또 깊이 있게 재미있게 한번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